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전월세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빨리 시행이 될 줄은 몰랐다며 집주인들은 당황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입자들은 일단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법 시행을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전셋집으로 옮길 때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전세 가격이 2배가 됐는데도 이번 법 개정으로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며 울상이 된 집주인들도 있다고 하네요. 임대차 3법 당분간은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에서 그리고 박연미의 경제 요정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형 바이오팜.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남기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이 법안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제 박연미 기자와 좀 다루도록 하고 교수님은 좀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장기적으로 봐서 주택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뭐 1차적으로는 우리 이제 전월세를 살고 계시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많이 떨칠 수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하시는 기간이 이제 2년이 더 연장이 되면서 뭐 이렇게 전세금 또 월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올릴 수 있는 한계를 5% 이내로 제한을 하면서
급박하게 급격하게 돈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4년이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안정화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약간의 전세금의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4년이란 기간 동안 더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4년 이후에 이제 그러면 그때는 또 올릴 수가 있거든요, 전세금을.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관점은 이렇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4년 이내에 공급이 확대되면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확률은 좀 낮아진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4년 후에 이제 야당이나 비판하는 쪽에서는 4년 후에 전세금이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또 정부 여당은 4년 동안 집값 안정이나 부동산이 안정이 되면 그런 부분의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 여쭤볼 거는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이 입법 과정, 국회 내 그 상황, 정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한 3일 만에 모든 게 싹 통과가 돼버려서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는데, 자, 이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속전속결 밀고 가면서 통합당은 반대를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퇴장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자, 우선 통합당 입장에서 좀 보죠. 이러한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죠. 소위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소위 구성이라든지 논의 과정이 없어서 졸속으로 처리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장하는 주장만 여당이 그대로 반영해서 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통합당 입장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당 입장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법안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이 처리가 되면서 졸속 처리가 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이거 하루하루가 급한 거다. 더 이상 시간 끌기에 당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은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10 대책이 나온 이후에 전셋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빨리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세입자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소득층이나 소시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미루는 것은 그러면 이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세입자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절박함. 또 하나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소위 구성 얘기를 자꾸 통합당이 하는데 이 소위 구성을 예전부터 민주당 하자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 상임위원회 그 배분 과정에서 보이콧을 했잖아요, 국회를. 그러면서 그때 소위를 구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시간 급해서 이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시간 끌기로 소위를 구성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어느 정도 돼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번 국회에 다시 입법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법안이 아니고 오랫동안 논의가 돼왔던 것인데 이미 충분히 통합당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토론을 못했다는 이유를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나저나 통합당에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이 난동 수준으로 입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무기력하고 좀 허탈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왜 법사위원장 자리로 이제 모든 상임위원장 다 안 하겠다고 한 바람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너무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을 그 당시 7개든 9개든 받아놓고 그 상임위원장을 본인들이 하면 통합당이 하면 어느 정도 소위도 만들 수 있도록 시간도 벌 수 있고 법안 통과를 빨리 하는 걸 제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위원장을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통합당이 자기들이 다 반납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시에는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러면 국회 운영되는 동안 상임위
상임위원장 하나도 없이 통합당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은 것이 패착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 문제점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왜 11대 7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일곱 개 맞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이제 양보하겠다. 근데 그 네. 안에 아마 기재위원장, 국토위원장 국토위원장 있었어요. 국토위원장 맞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네, 그 있었습니다. 위원장 자리만 차지했어도 이렇게 그럼요. 이렇게 될 수는 무기력하게 없으니까. 하진 않죠. 네. 자, 어쨌든 이 임대차 관련 법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권력기관 개혁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 예. 지금 개혁안을 대략 보니까 뭐 한마디로 검찰의 힘을 좀 빼서 예, 경찰에 그렇습니다. 좀 나눠주는 그런 방식. 예. 그리고 또 국정원도 조금 업무 범위를 좀 축소하는 방식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에게 너무 권력이 우리는 집중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기소할지 안 할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 뭐냐면 중복 수사의 문제도 있어요. 경찰이 이미 수사해서 넘기면 예. 그걸 또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합니다. 예. 피의자를 또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소모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에 그래서 수사권을 굉장히 축소했죠. 사급만 하게 되나요? 네, 직접 수사권이라고 직접 하는데요. 수사권. 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범위를 6대 중대 범죄, 6개 중대 범죄로 지금 말씀하신 4급 이상 공무원들, 예.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그 비리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선거 사범 이런 6가지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네. 그 외의 수사 범위는 경찰이 일단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그 수사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또 경찰에도 일정 부분 기소 권한을 주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검찰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물론 지금의 검찰을 제가 놓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 모든 검찰의 행동들을 보면요. 예.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본인들 식구 감싸기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죄가 없는 뭐 서울시 예를 들면 그 직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간첩 혐의 씌워가지고 그것도 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이 전례들이 있으니까 검찰이 너무 과대한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이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를 두자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 경찰이 예. 너무 비대해지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래서 네, 이것도 맞아요. 경찰이 비대해지는 걸 어느 정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입법 과정도 앞으로는 좀 있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 예. 국가정보원은 어떻습니까? 이거 일단은 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예, 그럼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 줄여서 국정원이라 불렀는데 이건 뭐 어떻게 예. 대정원이라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외안보정보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약칭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대외. 요게 강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 이제 정보 수집을 대외적인 것만 하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거. 그렇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문제가 돼가지고 처벌까지 받았잖아요. 예. 그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 개입하려고 댓글 작업도 했잖아요.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국정원 개혁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대외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제 국내 정치에는 국정원이 개입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걸 명시적으로 국정원 법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만 법 안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좀 강제화시키고 예.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좀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예컨대 뭐 징역 10년 이상이든 그래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수사를 예를 들어서 대공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반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뭐 간첩 혐의 씌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보 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예. 만약에 대공 용의점이 있으면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리가 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주 법안이거든요. 그나저나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 그 월요일에 청문회 보셨죠? 어쩜 네, 그렇게 맞습니다. 노련하게 대처를 하던지. 그나저나 그때 가장 그 논란이 됐던 게 그 비밀 네, 협약서.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 얘기는 쏙 들어갔네요. 어떻게 된 게? 쏙 들어갔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이게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게 예. 이게 사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합의서 원본을 맞아요. 합의서. 그렇죠. 사본인데 박지원 원장은 그거 위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조를 밝히기 위해서. 근데 원본은 없어요 지금. 없다는 제 말의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통합당은 지금도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본이 나오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더 이상 어떻게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더 이상 이게 확산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지금 이렇게 봐선 그냥 이렇게 무야무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번 주 또 하나 아주 큰 화제가 된 게 이게 뭐 이런 일이 사상 초유라 그러죠. 이 검사와 검사가 몸싸움, 뭐 몸을 날린다는 표현도 나오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그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진웅 부장검사와 지금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첫째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이게 이제 유심칩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아이폰이었는데 한동훈 검사장 주장은 본인이 이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눌러서 이제 전화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자기 쪽으로 몸을 날려서 본인을 제압하고 뺏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자 반대로 정 부장검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인은 사무실 전화를 쓰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써야 한다고 하니 그럼 쓰라고 했다 그렇게 했는데 전화를 쓰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비밀번호를 바꾸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더니 오른쪽 손에 있던 전화기를 왼쪽 손으로 옮겨서 손을 쫙 팔을 뻗잖아요. 보통 우리가 누가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뺏으려면 어쩔 수 몸을 이제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안 뺏기려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기를 뺏기 위해서 몸이 옆쪽으로 왼쪽인가요? 왼쪽으로 이렇게 젖혀졌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진 거지. 뭐 일부러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넘어뜨리는 게 아니다. 즉 증거 인멸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뺏기 위하다 몸싸움이 있었던 것이지 그게 무슨 일부러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 조직의 검사장 상당히 고위급 아닙니까? 검사장과 그렇죠. 또 그 밑에 단계죠. 이제 부장 검사 간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서 표현해 육탄전이니 무슨 활극이니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날아가니 너무 이거 좀 웃겼어요. 이 표현을 보고. 그 정 부장검사가 50대입니다. 뭐 어떻게 몸을 날립니까 50대가. 그 좀 너무 과한 표현이에요. 살짝 이제 뭐 몸싸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화기를 안 뺏기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몸싸움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과잉 수사하는 거냐? 지금 수사팀에서 아니면 뭐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이거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이렇게 양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측에서 또 고소가 들어간 상태죠, 서로. 예, 맞습니다. 서로 고소가 들어간 상태예요.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 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 검찰의 어떻게 뭐라 그럴까 좀 민낯을 좀 드러냈다, 좀 치부를 드러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고 검찰 본인도 검찰이고 양쪽 다 검찰이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공무집행하다가 만약 입장 밖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무집행하러 왔는데 부장검사가 그걸 안 하려고 막았다. 이러려면 누가 국민들이 검사들이 공무집행하러 오면 누가 그 말 들어주겠습니까? 나도 안 뺏기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반인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검사고 검사장이니까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는 거고 검사들의 모습 보면 일반 국민들은 참 허탈할 겁니다. 일반 국민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누가 봐주기라도 하겠습니까? 독직 뭐 이런 게 어디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도. 독직 폭행. 그런 용어도 자기들끼리 아니까 자기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검사가 하다가 그 폭행을 하더라도 그걸 또 알기나 해서 그 법에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들의 민낯이죠 사실은. 뭐 검찰 개혁의 한 이유가 하나가 더 첨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 청릉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함께해요. 좋은 세상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시작하죠. 오늘도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많지 않고요. 좀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도배가 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얘기를 해보겠는데 오늘부터죠. 바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내용은 웬만큼 이제 다 아실 텐데 우선 제가 박연미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임차인 보호법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셔서 이 전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입을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월세 계획하시는 분들이 당분간은 보호가 될 거예요. 예. 그 2년에다가 2년을 무조건 추가로 갱신해주게 되어 있고 5% 이상 한 번에 못 올리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잠깐은 보호가 되는데 혹여 이게 4년 동안 묵혀두었던 인상분이 한 번에 올라갈까 이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방과 수도권의 온도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지금 사실상 전세 매물이 거의 실종돼 있는 상태라서 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함께 나와주면 그러면 체감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분간은 보호가 될 텐데 4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또 새롭게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4년 후 아니면 빠르신 분들은 2년 후부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갱신하신 분을 다시 계약하신 분들은 2년 후에 이제 끝나니까. 자, 그러면 이 새로 계약할 때 그동안 못 올린 전세금을 일시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혹시 이에 대한 뭐 대책, 뭐 보완, 뭐 입법 이런 것도 좀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게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린다. 이거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 전세를 월세로 못 돌리게 할 수 있는 게 뭐 입법으로 보완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전세로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었을 때 집주인에게 어떤 혜택 이런 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방식을 선택 안 할 텐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세부담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세 전환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공급,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안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먹혀드느냐 이게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월세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지금 갱신할 때 이번에 이제 임대법이 통과될 때는 지금 바로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임차인이 동의할 때만 지금 당장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되겠고. 그렇죠. 서울에서는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제 월세가 비싸다고 해도 그 외국인 주재원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1억에 600만 원 이런 방식의 월세는 사실 흔치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월세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시장의 어떤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월세 쪽으로 빠르게 흘러가 버리면 서민들의 주거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우려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전세 시장이 이거 다 월세 시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를 살고 싶은 세입자들 많이 있을 텐데 이 전세난이 더 극심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지금 갭 투자 매물이 시중에 얼마나 많냐. 이 갭 투자는 다 전세를 끼고 산 사람들인데 일시에 이런 사람들이 돌려주면서 월세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그래서 아마 시장이 양극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시장의 이른바
실탄이 부족한 집주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이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이런 방식의 갭 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에 3억 원 이상 집을 사게 되면은 기존의 전세 대출 무조건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급되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겠죠. 예. 자기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갭 투자 등을 통해서 공급되는 전세 매물도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의 공급 수요가 어떻게 이 조정이 되어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2015년에도 이 전세 수급 지수가 상당히 안 맞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상당수 세입자들이 이제 집주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빚을 많이 얻어서 자기 집을 사면서 이게 수급이 맞춰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요. 근데 지금의 전세 수급 불균형이 2015년 당시하고 비슷한 상황까지 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구를 터주느냐 이게 정책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임대차 3법 이 얘기를 하면서 보도가요. 이 임대인이 만약에 전세대출 동의를 안 해주면은 증액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근데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이거 잘못 알려진 거다. 그 정부에서 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증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됐네요. 이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임대차 3법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월세 신고제는 이건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까? 일단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릴 거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던 건 여야에 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봐서 그래서 이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5%만 올려라. 갱신을 해줘라. 이렇게 원래는 국토부가 플랜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워낙 시급하다가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년에 실거래가 신고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장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상한제나 갱신제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먼저 정비를 해놓고 순차적으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다만 아마 정부가 보기에는 전월세 시장 왜곡이 워낙 심각하다고 봤으니까 아마 순서를 피치 못하게 바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아마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얼마나 돼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발품 팔아서 보지 않아도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순서가 반대였는데 지난 6.17 대책이나 7.10 대책 나온 이후에 워낙에 전세값이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거. 자, 정치권의 입장이 지금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 일단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게 오히려 이거 전세값 급등만 불러온다. 졸속 처리다.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시각은. 통합당에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정부가 뜻하고 있던 어떤 정책의 선의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뭐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또 다른 한 가지는 통합당이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아픈 면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에 대해서 뾰족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장외투쟁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내놓는 게 우리 편 이렇게 될 거지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 오히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서 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 이 방송 많이 들으시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부나 여당에서 어떤 안을 내놓으면
너무 반대만 하기 급급한 것 같다. 그 어떤 대안을 내놔서 좀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가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도 많이 좁혀졌는데 이거 좀 지지율 이 격차를 훨씬 더 줄이고 오히려 역전도 시킬 수 있을 텐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좋은 비판하면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 자, 시간이 남지가 않아서 다른 이슈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박연미 기자가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3.3% 이거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네. 전 세계 상황은 그야말로 패닉이네요. 예. 미국의 성장률이 나왔는데 2분기 7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역성장을 했다고요? 네, 마이너스 33%입니다. 참 숫자로도 놀라운 수치인데요. 예.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수출보다는 내수가 나라를 버텨가는 그런 나라거든요. 예. 경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가 극도로 위축이 되면서 이게 고스란히 반영이 된 건데 그나마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은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만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도 관광이나 내수로 버티는 나라들은 상당히 타격이 컸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타격이 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제 가계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73년 만에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데 73년 전이면 1947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2차 세계대전 2차 그때입니까? 대전, 2차 대전 당시죠. 그리고 2차 대전 때 사실 미국은 수혜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기도 많이 팔고 그래서. 그렇죠. 유럽 경제가 무너졌을 때 포드 같은 곳들이 이제 그 군수 산업으로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때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그 전쟁에 그 미국도 말려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어떤 위기가 와도 이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는데 사람이 나가지 못하고 나가서 돈을 쓰지 못하니까 소비로 버텨온 미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마이너스 33%. 이거 지금 미국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도된 거 보면 연율로 마이너스 33%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2분기만 보면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4분의 1로 나누면 마이너스 8%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연율로 마이너스 33%라는 얘기? 이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그 분기 성장률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그 미국의 통계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어떻게 될지 아직 전망치가 다 나와 있는 거고 확정치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GDP는 항상 속보치가 한번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년 전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1년 전과 비교해서 마이너스 33%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연 마이너스 33%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직까지 3분기와 4분기는 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연율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장마 전선이 물러간 자리에 곧바로 뜨거운 공기가 몰려왔습니다. 상층으로는 선선한 공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하층에서는 후텁지근한 공기가 유입되다 보니까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든 거고요. 이로 인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내일 토요일 오후 시간대와 일요일 오전 오후 시간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역이 오전과는 달리 또 지금 늘어나서요. 우리 지역 모두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3도, 한낮에 31도 나와 있습니다. 영주 현재 기온 28도, 체감온도 31도, 습도는 72%입니다. 날씨였습니다.